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 피부 전문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태의 반려견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은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과 달리 어떻게 이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을 접근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는데, 동네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피부병이 낫지 않아서 오는 경우는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강아지를 데려가서는 다녔던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안 낫는다고 그냥 한번 봐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난감합니다. 강아지 만성 피부병이 어떤 약 하나로 딱 하고 낫는 것도 아니고 사료를 비롯해서 환경도 그렇고 이것저것 고려하고 바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갖다가 상담하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을 이것저것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주사랑 약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만성적인 피부병이랑 또 아토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희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수록 지금 강아지 피부병 상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오늘날 우리 지구가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 생태적 지혜 연구소라고 그런 모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생명에 대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생명은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병들고 파괴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을 우리 인간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면 그런 생명과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며칠 전에 강연을 했던 그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좀 긴 영상인데, 그래도 시간이 됐을 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여러 형태의 피부병이나 자가면역질환, 그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려견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영상이 긴데 한번 시간 됐을 때 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박종훈 선생님,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박종무 원장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공생명과 탈성장입니다. 먼저 제 간단한 소개하면 저는 지금 서울에서 조그만 동물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이력 중에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또 베지플라워 상담 전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식물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이 수의학 또 식물을 오래 다루면서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계속 동물과 관련된 책들을 써왔고요. 오늘 그 강연 내용은 5제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왜 공생명을 주장하는가, 두 번째 공생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공생명의 유사 개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공생명과 탈성장 그리고 공생명과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제가 공생명을 주장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겠다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굉장히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 내 폭력을 좀 많이 겪고 그러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동물을 상대로 살면 되겠다 해서 또 수의사라는 직이 전문직이니까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 길을 들어서면 되겠다 해서 수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의사가 된 지 이제 30년 정도 됐고요. 그렇게 30년 동안 수의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수라고 지칭하고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 또 뒤에 의사라는 부분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의사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재 사람들이 하는 의료 행위라는 거가 뭔지 30년을 두고서 보면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전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약간 시니컬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거의 1년에 한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집니다. 이렇게 버려진 애들 중에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자연사 아니면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보름 정도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고양이가 싫다고 뜨거운 물을 갖다 끼얹어서 등 가죽이 다 벗겨진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길고양이가 학대받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리고 이 사진이 뭔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요새 고양이 중에 치주염이라고 해서 잇몸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약이 스테로이드로 증상만 억제하는 것일 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빨을 뽑아버립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동물병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보면 병아리들은 산란계는 숫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성간별이어서 갈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란계 사육주 수가 보시는 것처럼 8천만에서 9천만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산란계는 다 암탉이거든요. 그러면 요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숫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갈려서 다른 가축의 사료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8천만 마리, 9천만 마리가 매년 일상적으로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들은 돼지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이런 틀에서 갇혀 사육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이 밑이 다 똥밭이거든요. 발이 똥밭에 잠기는 이 정도의 환경에서 여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대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제역 같은 경우 과거에 2010년도에 충격적인 상황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350만 마리 가까이 살처분했거든요. 근데 그때 감염된 애는 153마리였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비슷비슷하게 2017년대 9마리 감염됐는데 1392도 이 정도는 이제 가축들이 크니까 소, 돼지가 크니까 이 정도인데 닭 같은 경우는 보면 몇백만 마리, 몇천만 마리씩 이렇게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축 살처분이 사람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명관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지난 2, 3년 동안 확진자가 5억 명이 넘고 그리고 사망자가 628만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2019년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 감염된 사람들 아니면 그 인근의 몇 사람만 안락사를 시켰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된 사람 또 그 이웃들을 갖다가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53마리가 감염됐는데 살처분되는 애는 한 마리당 거의 10만 마리의 비율로 살처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과 다른 생명들, 특히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생명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우월주의,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월해.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사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하고 달라라는 개체주의가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다른 동물들, 자연에 있는 생명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는 다른 동식물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인간 중심적 생명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인 공생명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공생명의 핵심적 이론 토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린 마골리스의 공진화 이론이고 두 번째는 마투라 바렐라의 구조 접속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정하고 창조했다. 그런 인식에서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확고하게 한 이론입니다. 근데 다윈이 이 진화론을 발표할 때 처음에 진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이를 수반한 유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화에 대한 정확한 어떤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생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 영국의 식민지를 한참 만드는 그런 식민주의에 열광하던 그런 때였고 자기네들이 다른 식민지들보다 좀 더 우월한, 좀 더 나은 어떤 민족이라는 걸 다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이 진화론이라는 종의 기원을 갖다가 5세에 찍을 때까지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들은 이 진화라는 용어를 진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체가 과거의 어떤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진 상태, 나아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진화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윈은 변이를 수반한 유전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윈조차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진화를 정말 과거의 세균 그런 상태로부터 계속 나아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은 개체 간의 경쟁을 통하여 동료들보다 더 완벽해졌을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진화론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얼만큼 더 적응했느냐, 그에 따라서 한 종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그것이 갈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과 적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경쟁을 통해서 생명체가 진화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의 어떤 관계, 그리고 자연의 무수한 생명체들은 때로 경쟁을 하지만 또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에서는 경쟁과 공생의 비율이 때로 경쟁, 같은 종끼리는 가령 뭐 발전기가 되었다거나 그럴 때만 잠깐 경쟁하고 대부분의 생활을 같이 공생하고 다른 종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이해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관계를 대부분 경쟁, 그리고 가끔 가다 공생,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린 마굴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진화는 A와 B라는 생명체가 서로 경쟁해서 강한 애가 살아남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령 스피로레타, 얘는 이제 꼬리가 달린 그런 세균인데, 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과 진핵생물이 공진화해서 동물로 진화되어졌고, 또 엽록체 박테리아, 이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와 진핵 생물이 공진화해서 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그냥 각각 다른 어떤 생명체와 경쟁을 해서 오늘날 이른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오늘날로 바꾸면,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포의 뭐 열병합 발전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동물 세포와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내 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영육체가 다른 식물 세포와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지만 완전히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와 동물과의 진화를 또 생각해 보면, 많은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알을 낳습니다. 어류, 양서류, 조류. 이렇게 알을 낳았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포유류 같은 경우는 알을 낳지 않고 몸 안에서 태아를 키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알을 낳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알에 쌓여서 바깥에 나가고 버리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 태아가 그 양막을 통해서 어미로부터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태아라는 거는 어미의 유전자도 있지만 수컷의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이 수컷의 유전자는 몸에서 봤을 때는 이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얘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태아가 살아남지를 못하죠. 근데 이것을 태아가 안전하게 살아남도록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합포체 영양막이라는 겁니다. 이 합포체 영양막은 레트로바이러스가 만들어냈는데,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백혈구나 그런 면역세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태아가 어미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포유동물은 이 레트로바이러스와 같이 도움을 받아서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바이러스가 면역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이즈 또한 인간의 면역을 억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양막에서 면역세포가 들어오는 것, 그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포유류가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다른 동식물의 어떤 진화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같이 진화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균과 숙소와의 관계를 보면, 뭐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 이런 거 연구해서
사람의 몸에는 1만 종이 넘는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은 숙주의 면역이나 소화 그런 것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장관 면역, 그 발달, 면역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를 갖다 박쥐한테서 전파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숙주에 감염되면 숙주를 죽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숙주에 감염된 다음에 이 바이러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숙주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박쥐에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죽여버리면 다른 박쥐로 전파될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전문가인 웽리엄 맥닐이 얘기한 것처럼 숙주를 빠르게 죽여버리는 병원체는 자기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숙주는 사람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오랫동안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생존 가능한 상호 적응 구조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은 자기의 어떤 자연 숙주가 있거든요. 얘들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가 자연 숙주고,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는 이렇게 많은 철새들, 얘들한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감염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몇 천만 년을 살아왔고, 그렇게 숙주들, 다양한 동물들,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홀로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공생의 관점에서 우리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록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들은 면역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이렇게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공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주로 얘기하지만 경쟁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생하고 또 진화 자체도 공진화를 통해서 오늘날 이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적응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지구 환경과 세균의 관계는 그냥 지구 환경에 생명체가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방식이 아니라 태초에 지구가 자외선에 노출된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세균은 물밑이나 진흙탕 속에서 살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소모하면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천연 대기, 원시 대기에 뭐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소모시키면서 몇 억 년에 걸쳐서 소모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소나 황화수소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소스를 찾다가 물을 이용하는 광합성 미생물이 나타나면서 이 물에서 수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산소가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산소라는 건 모든 것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미생물들이 산화되어 사라지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산소를 만든 작용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지구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땅 위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환경과 생명체는 그냥 일방적으로 적응하며 살아남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로 끊임없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환경에 다시 적응하는 그런 끝없는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로 저는 마투라나 바렐라의 구조조서 이 모델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알매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생명체가 어떻게 외부와 경계를 두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환경과 개체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진화하고 또 최종적으로 각 개체에서 이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하는 시간상 그렇고 그냥 요 모델이 개체 간의 관계 또 환경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 모델을 가졌는데요. 개체와 개체 간에 보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서로가 또 변해가는 그런 관계를 맺고 또 환경에 있어서도 개체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환경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개체가 변화되는 이런 끊임없는 상호 소통하는 방식을 맺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환경에 구조 접속하며 공진화한 생명 공동체인 공생명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공생명과 유사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이거는 각 저자들마다 전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시점에서 생명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는 지속적인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최대의 엔트로피 상태, 즉 죽음이라는 위험 상태에 접근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것은 오직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엔트로피를 끌어들임으로써 해체되려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하면서 생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유기체가 먹고 사는 것은 부엔트로피다라고 이렇게 에너지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장애 같은 경우는 생명이란 우주 내에서 형성되는 지속적인 자유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기존 질서의 일부 국소 질서가 이어 흡사한 새로운 국소 질서 형성의 계기를 이루어 그 복제의 생성률이 1을 넘어서면서 1년의 연속적 연계적 국소 질서가 형성 및 지속되어 나아가는 하나의 유기적 체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일단 저마다 전공에 따라서 생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령 브리테니커 요 백과사전을 보면 생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점점점 하고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생명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든 간에 여기 본 것처럼 생명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도 예가 존재하므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불가능하며 주로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통해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딱 짧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도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성을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는데 마뚜라나 바렐라 같은 경우는 생명체의 주된 특징으로 자기 생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생식이라는 것은 오토스 자기와 포이에틴 제작의 합성어로 결국 생명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유지해가는 체계, 이게 생명의 주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만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개념과 유사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준, 생명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유지해 가는 체계,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 굉장히 다양한 이 생명체들 말고 또 다른 생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체들은 좀 전에 마투라나 바렐라가 규정한 그 생명체의 규정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다시 보면 생명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유지해가는 체계라고 그랬거든요. 보시면 강아지, 고양이, 송아지, 뭐 다른 생명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자기 혼자서 자기를 재생산하고 유지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자기 혼자서 자기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 개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되고 또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세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얘들을 각각은 이 재생산을 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생명체로 보이지만 온전한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개할 많은 학자들이 생명체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코프 같은 경우는 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크기, 그리고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단위가 연합하여 상위 수준의 단위를 형성한다. 이렇게 하위 단위를 통합함으로써 만들어진 단위를 일반적으로 통합체라고 한다. 각각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상대 뭔가가 있고 그 둘이 합쳤을 때 그 개체가 유지되고 또 재생산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를 통합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약간 이제 용어만 다르고 이제 비슷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 네트워크, 에디프로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충매적 능력을 지니고 아주 복잡하게 화학 반응 네트워크다. 이것은 간단한 네트워크가 한 단계 한 단계 복잡해지면서 실제로 개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명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별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 자체로 한 네트워크의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토시 같은 경우는 생명의 고리라고 해서, 생명은 본래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강도로 생명체끼리 연결되어 있고, 적어도 물질적으로 아무도 독립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진화 과정에서 다른 생물들과 합체나 유전자 교환을 반복하는 그런 생명의 고리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장혜익 선생 같은 경우는 온 생명론을 이야기하는데, 현대 과학을 통해 파악한 생명의 참모습은 단순한 개체적 생명체들의 집합체로 이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총체적 단일체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생명, 고양이 한 마리, 걔 혼자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되는 짝,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낮생명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생명을 보완해주는 생명체를 보생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전체를 이제 온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각각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온생명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러블 같은 경우에 가이아론에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심층 생태학 같은 경우 인간과 자연이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통일된 하나로 파악하고 있고, 또 불교의 인드라만 같은 경우도 불교의 연기법은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로 굉장히 긴밀한 연결망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제 유행을 했던 아바타, 이들의 세계관을 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긴밀한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생명에 대한 이해가 이 나비종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전통사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헤러웨이 공상 같은 경우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와 같은 인공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함께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생명과 비슷한. 근데 왜 또 공생명이란 개념을 꺼내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동물과 관련된, 특히 요새 가축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살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뭐 150마리가 감염됐는데 340만 마리를 살처분을 한다거나, 조류 인플루엔자도 계속 반복적으로 몇 천만 마리씩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애들을.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계속 요새도 문자가 와요. 이런 식으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야생 조류가 전파시키니까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런 안내 문자가 오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야생조들이 전파시키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가축과 바이러스는 개별적이고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랜 생명 역사를 통해 공진한 생명 공동체의 뭐뭐뭐이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건강한 가축을 살처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장, 이게 가축과 바이러스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같이 공존해온 하나의 생명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을 때 이 개념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어가 무엇일까라는 선택 사항에서 지금 방금 소개한 이런 8가지 개념이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결코 어떤 것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네모에 들어갈 용어로서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쉬운가,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투표를 한번 붙여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요 네모 박스에 어떤 거가 들어가면 쉽게 그냥 간명하게 이 생명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는지 한번 투표를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1번부터 8번까지. 네, 저기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채팅방에 그냥 네, 간단하게 채팅방에 번호만 숫자로, 남겨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채팅방에 숫자를 써주세요. 네, 압도적으로 8번이. 압도적으로 8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용어들이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면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동물과 바이러스,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공생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몸에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일부로, 아직 강의가 끝난 건 아니고요. 강의 전반부를 지금 박종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 흥미롭게 저는 잘 들었습니다. 아마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박종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공생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그냥 꼭 질문이 아니어도 어떤 소감,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얘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생명체를 네.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들? 오영주 선생님, 먼저. 어, 어, 지구 공동체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약간 아바타처럼.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공생명론은, 좀 더,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게 다가오고,
근데 이제 계속 들으면서 내용이 깊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옛날에, 아니, 전에 있었던 이제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 이제 성서 공부할 때 예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가 저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행동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문들을 제기할 때 그, 그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예수 너무 깊이 알면 골 아프다고 골치 아프다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왔다 갔다 나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아까 여러 단위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뭐 온생명이라는 예수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냥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어떤 단위에 만족하면서 사는 약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부분에 만족하고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약간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려면 대중화되는 이론이 되려면 좀 더 쉽고 약간 사람들에게 더 좀 밀접하게 좀 다가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네. 그리고 저는 또 동식물에 대해서도 특히 동물에 대해서도 저는 애완과 반려도 학대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 요즘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애완견을 기르더라고요. 정말 너무 인간처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이 공생명 이론이 좀 더 확대되면은 그런 내용도 조금 정화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강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영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셨는데, 보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이웃을 나와 별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너무 세속화됐다고 할까? 참 이 부분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도하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영 선생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숙주와 바이러스 관계를 생각하면 인간이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왔을 때 많은 피해만 당하지 않는다면 좋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생명체와 생명체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연애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알아가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가게 되거든요.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도 이게 보통 단위가 몇만 년, 몇 천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서로 적응하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 초기에는 서로 간에 시행착오, 그냥 적절하게 면역을 유지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숙주가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도 막 방어하다 보니까 과잉된 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전염병이라는 거를 다들 이제 겪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엔 전염병이라는 게 없어요. 말 이상할지 모르지만 자연에는 전염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와 숙주가 몇 천만 년에 걸쳐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류가 전염병을 겪게 된 거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이 안에 생명체를 끌어들이는 상황. 첫 번째 농업,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면서부터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역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썰이 많아요. 일부러 그 중국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조작하다가 새어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천상갑이나 박쥐가 사는 생태계를 인간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전파되었다고도 하고, 어쨌든 요즘은 뭐냐면 이 접하게 되는 시간이 순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열대림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들이 워낙 보이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연구진들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되면 분변이나 기침을 그 채취해서 막 연구하다 보면 여기 이상 바이러스가 있네 해서 연구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열대림에 있는 엄청난 동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멸종되어지면서 그 동물들에게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걔네들이 결국 지구상에 가장 많은 종이 인류잖아요. 그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고, 그래서 전염병 학자들이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 기후온난화 이런 사태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네. 네, 또 그리고 한 분 정도 더 얘기하고 쉬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또 질문이나 의견 뭐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네, 김범배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요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책 중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동물복지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다룰 것인가. 이게, 교과로 얘기하자면 과학으로 가야 되는가, 사회로 가야 되는가, 혹은 아니면 뭐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하는가, 보건에서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껏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로 패스하기 바쁘거든요.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이 일들인데 아직 교육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위협적인 사고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제가 이번 주에 청주동물원에서 그 수의사님하고 이제 또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보통 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에게 맞추어서 발생한 단어. 근데 이것을 동물이라는 것에 적용한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불편한 마음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또 과학이다 보니까 되게 신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늘 보던 걸 보면 더 신나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생명을 하나의 종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의 체계,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체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그 생물종을 다시 나누어서 세포까지 가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되게 학술적으로 노력하는 시도들이 되게 훌륭하다라고 자아자찬을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멈추고 싶은 순간에 멈춰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시를 보고. 그래서 이제 생명에서 생물종으로 세분화에 들어가고 그 생물종이 다시 세포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순환해서 어떤 커다란 유기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다시 이제 돌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시점들이 그냥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어지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발산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화 이후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쪼개고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 효율적이라는 것이 오늘날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기후 위기나 이런 사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이제 벗어나서 사고나 그런 것을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생명과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는가? 결국 이렇게 분절된 상태로는 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축과 관련돼서는 2부에 좀 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속에 살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한 얘기를 2부에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부의 예, 가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들도록 하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쯤 됐으니까 8시 10분에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럼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생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왜 제가 공생명을 주장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생명이 단지 어떤 사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생명이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그분과 또 탈성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게 지금은 어떻게 저 둘을 갖다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진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성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성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얘가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씨앗부터 해서 열매까지 쭉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람 같은 경우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그리고 얘가 좀 있으면 철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한 대학생 정도 보이는,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하고 또 인간 사회도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식물 같은 경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찬바람 맞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씨앗이 예, 싹을 틔우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큰 틀에서 또 순환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순환하지 한 부분만 보고서 그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그러면 이 부분 이 그 딸기가 썩어서 흙으로 되는 거 이 부분만 보고서는 모든 생명체는 썩는다 라고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생명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한 단계를
표현할 뿐이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사람 같은 경우 다 이제 성이 되면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그 개체는 나이가 들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프레임만 딱 잡으면 동물은 죽는다. 동물은 성장한다가 아니라 동물은 죽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단계에 머물고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더 보면 요 사람이 뭐 50m, 100m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이 성장하듯이 뭔가는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상태에서 태어나서 만들어서 점점 어느 정도 크지만 그 상태로 기능을 하다가 때가 되면 자가용해가 돼서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세포가 있죠. 끊임없이 커가는 세포. 우리는 그 세포를 암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 생태계 내에서 다 저마다의 리체라고 그러죠. 서식지에서 적소에서 삶을 살고 다시 흙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순환을 하는 그 정도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끊임없이 혼자만 성장하고 있는 종, 그 종이 인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지구에서 암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성장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렇게 큰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를, 이런 경로를 봤는데 끊임없이 성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암이라고 얘기하고 암이 체를 망가뜨리듯이 인류라는 암 조직이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거, 그냥 모든 것은 성장하기 마련이야. 이런 사고는 뿌리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이 파괴한 공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2017년에 이런 공고가 났습니다. 새똥구리를 5천만 원어치 산다는 거예요. 50마리에. 그러면 한 마리에 100만 원이죠. 근데 새똥구리는 과거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게 지처럼 널려있던 그런 곤충이었어요. 근데 그 곤충이 어떻게 하다 멸종되고 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씩 해서 외부에서 보면 몽골에서 50마리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벌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소똥구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거는 이 소똥구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소똥구리를 그냥 소똥구리구나 한 마리의 소똥구리를 생각을 해요. 근데 소똥구리는 그냥 한 마리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혼자 낯생명, 개체로서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소똥구리, 얘는 겉모습은 소똥구리지만 얘가 이 소의 똥을 먹고 나서 이 소똥을 자기가 소화 못해요. 이 소똥 안에, 그 새똥구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그 미생물들이 이 소똥을 분해를 하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얘네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충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미생물충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소똥구리가 소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똥구리와 이 소똥구리 안에 있는 미생물충은 하나의 공생명체였던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어느 한쪽이 죽으면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생명체였는데 왜 과거에 그렇게 많던 소똥구리가 다 사라졌는지, 그거는 이 소똥에 문제가 있죠. 이 소똥이 보면 굉장히 항생제가 많이 포함된 거예요. 왜 이렇게 소똥에
항생제가 많이 포함되어졌나? 그거는 이 소도 이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이 풀을 뜯어 먹으면 이 소가 소화를 못 시켜요. 소가 흡수를 하는 거는 소의 장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소는 위가 4개가 있고 거기서 풀을 되새김한, 그래서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다시 위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위에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충들이 이 풀을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분해된 산물을 이 소가 흡수하면서 영양분을 얻어요.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소 또한 소와 이렇게 장내에 있는 무수한 세균총들이, 미생물총들이 하나의 공생명체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그런 공생명체인데, 이 소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총들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세균총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세균총들이 싹 죽어버리고 안 좋은 균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안 좋은 균이 막 늘어나니까 이 균을 죽이겠다고 항생제를 먹고 그 항생제가 변에 묻어 나와서 결국 소똥구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 이 소의 장에서 정상적인 세균총이 망가지고 안 좋은 균이 늘어나는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여기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인류의 역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에게 요새는 옥수수, GMO죠. GMO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입니다. 이 사료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급격히 이제 가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안 좋은 균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왜 이 옥수수를 소에게 먹이게 됐는지 그걸 이제 추적하면 과거에 우리 농촌 풍경이 이래요. 그냥 소가 집에 닭 몇 마리, 그리고 소 한두 마리 그렇게 이제 키웁니다. 그리고 닭도 몇 마리. 이런 농촌 풍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몇 마리의 소, 돼지, 뭐 양, 닭, 이 정도를 키우면서 농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 농사를 짓다 보면 당연히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질소거든요. 그런데 이 질소를 과거에는 구아노라고 이 새들이 똥을 잔뜩 싸놓은 여기에서 이걸 채취에다가 비료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한정없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고갈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구아노를 대체할 수 있는 질소 비료를 어떻게 만들 수 없나 그런 고민을 하고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질소라는 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띄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츠 하버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화학자가 하버 보스 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이런 하버 보스 공정을 발명을 하고 이 공로로 1918년 농업과 인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냥 비료 정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세계대전이 발생을 해요.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저 암모늄 그걸로 폭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 기간 동안 열심히 써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나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가 드러나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서 사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생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폭탄을 공장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그 암모늄 화합물을 딱 스톱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공장은 돌아가니까 이 암모늄 화합물이 공장에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 암모늄 화합물을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건지 미국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랑 해서 연구를 한 끝에 이거를 비료로 만드는데, 이 비료가 가장 효율성이 좋은 작물이 뭐냐 연구했더니 그 작물이 바로 옥수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료를 사용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면서 곡물이 과잉 생산됩니다. 곡물이 과잉 생산되면 당연히 가격이 폭락하죠. 그럼 농부들은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곡물을 심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곡물이 생산되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황의 틀이거든요. 이게 농업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모두가 폭망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면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니까 농민들이 파산을 하게 되고 농가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런 상태가 더 심화되지 않게 하려고 미국이 한 게 뭐냐면 무역 촉진 원조법 PL 480호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된 곡물을 자국에 가지고 있으면 자국의 농업공항으로 그냥, 과거의 공항은 전쟁을 통해서 해소가 됐지만 이 농업공항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제3세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뜨거운 감자를 떠넘겨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잉여 농산물을 제공받은 나라,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해당되고, 저가에 거의 그냥 공짜로 받은 그 농산물 때문에 기존의 농업 틀이 붕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그 옥수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옥수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쌓여가는 그 옥수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고민 끝에 그것을 가축사료로 만듭니다. 원래 소도 그렇고 돼지, 닭, 얘네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지 곡물을 먹는 그런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그걸 소비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축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몰고서 초원을 다니잖아요. 풀 뜯게. 근데 이런 식으로 소들이 풀 뜯어 먹은 돌아다니면 그 영양분의 손실도 발생하고 살이 빨리빨리 안 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가둬놓고서 옥수수만 먹이면 살이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를 먹게 되면 근육에 지방이 껴요. 고기가 부드러워. 더 많은 양을 저가에 생산할 수 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과 이렇게 초원을 다니면서 사육하는 방식, 경쟁을 했을 때 이쪽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축산이 이런 형태로 고착화가 되고, 그래서 공장 축산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PL 480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잉여농산물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의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데, 미국이 그 이제 잉여농산물을 그냥 줬을까요? 그렇게 그냥 주지를 않죠. 걔네들이 어떤 나라인데. 그, 그 잉여농산물을 주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자기네 군수물자 구입할 것. 둘, 일정 부분을 어쨌든 정부에서 그걸 받아서 누군가에게 불화할 거 아니에요? 불화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당시 이승만 정권이 자기의 잘 보이는 몇몇 기업들에게 불화를 합니다. 거의 공짜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벌들이 크게 되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을, 똑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장학금.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미국 가서 미국 체제를 습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의 이제 관료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편향의 정책을 주도하게 되는데 미국이 바랬던 것도 그거죠. 그걸 바라고서 장학금을 지불해서 학생들을 똑똑한 학생들을 미국으로 이제 보내라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싼 값에 들어온 곡물들, 그 옥수수, 밀가루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정말 싸게 들어오게 되니까 농부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팔아서 또 1년을 살아가고 또 자식들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가의 옥수수와 밀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도시 노동자들은 그냥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예요. 꼭 쌀밥을 먹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끼로 밀가루 죽이든지 옥수수 죽이든지 뭔가를 먹으면 되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싸.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원래 받아야 할 가격보다 훨씬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부에서는 수입 농산물 그런 것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곡물값을 계속 낮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끊임없이 생산비 이하의 수입을 얻게 되고 그 쌀을 걷어 그 농사에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돈이 되는 어떤 황금성 작물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돈 된다 하면 고추 심고 다 심으니까 폭락하고 돼지가 돈 된다 그러면 돼지 키우다가 폭락하고 마늘이 돈 된다 그러면 마늘 심어서 다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농민들이 그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농사를 지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과거 1960년대 70%에 달하는 농업인 비율이 끊임없이 줄어들어서 지금 4.3%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골의 많은 집들 지금도 누구도 정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딴 거 할 게 없어서 농사를 지어 그런 자주적인 표현을 그냥 하거든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현대판 인클루저가 진행되면서 농업의 상황, 또 농업에 있던 이 70%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4.3% 남았으니까 거의 66%가 도시로 몰려 나오면서 도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버 보스 공법이라는 요 기술, 요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이 기술이 생명에게 끼친 영향을 보면 하버 보스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폭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그리고 전쟁 후에 비료로 사용되고 비료가 옥수수 과행 상태를 만들고 이렇게 과행된 옥수수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가축에게 먹이면서 사료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소가 풀 뜯어먹어서 서서히 대책임질하고 장내에서 뿔을 미생물들이 서서히 발효를 해야 되는데 곡물이 들어가니까 급격히 발효되고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게 되고 항생제가 변에 섞여 나오게 되면서 항생제에 섞은 변을 먹고 결국 소똥구리, 그 많던 소똥구리가 멸종돼서 급구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이 기술 개발이 국내 농촌에 끼친 영향을 보면 과잉되게 옥수수 생산된 거 이거가 PL480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게 농산물 가격 파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농촌이 붕괴되는 사태를 야기합니다. 또 이게 지구적 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보면 옥수수를 과잉 생산되고 이 옥수수로 가축을 과잉 사육하고 곡물과 축산물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거, 이 자체를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2050년대 100억이 될 거야. 그 100억의 인구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그 곡물을 생산 방법을 고민해.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자연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이런 식으로 혼자 늘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문제가 뭔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 인구를 먹여 살릴 다른 방법을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80억이 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구 자원을 소모하고 화석 연료를 소비하다 보니까 결국 기후 위기가 생태계 파괴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생태학의 명제 중에 하나가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하버브스 공법 요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구 전체의 생명에게도 멸종위기라는 사태를 야기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당장 유익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 그거가 정말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 요나스 생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인류의 성공한 기술은 성공한 만큼 자연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편리함을 얻고 있는 기술들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효용성이 없으면 금방 사라져요. 근데 효용성이 굉장히 좋다. 그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보면 방금 얘기한 하버보수 공법, 그리고 핵, 플라스틱, 유전자 조작.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기술들이죠. 그런데 이 기술들이 지금 지구 생태계에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하버보스 공법, 이 당시에 질소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당시에 기아나 그런 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질소를 고정해서 비료를 만듦으로 인해서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폭발적인 인류 증가를 야기했고 그래서 1990년, 1919년, 1920년, 30년 그때 한 20억 정도에 불과하던 인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늘날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지만 그 문제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생명의 이론적 근거로서 이야기했던 구조접속, 개체와 개체 간의 서로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개체가 환경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류가 지금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환경, 이 환경이 어떤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기술 환경이나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이 변화되면 그 환경에 의해서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그런 게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생명에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개체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 도구나 그런 거의 도움으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구 온도가 한 3도만 높아져도 그리고 뭐 산소 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 인간은 지금 이 환경에
구조 접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 생명 종들 또한 이 환경의 변함으로 인해서 멸종을 당하는, 때로는 다른 종이 탄생은 하겠죠.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생명종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계속 환경의 변화, 발전,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구상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맨날 이런 생명체를 보면서 정말 진화의 산물인 이 생명을 온전히 보지를 못해요. 이 생명을 보면서 기껏 한다는 게 생명의 진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됐고 우리 인간이 제일 높아. 그런 식으로 경쟁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이해하는데 생명은 이런 식으로 일방향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그냥 제각각의 방향으로 경쟁이 아니라 자기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하여튼 제각각의 방향으로 진화했지 이런 형태로 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됐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생명 진화에서 정말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개체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각각의 생명체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건강해요. 하늘 나는 새들도 그렇고 습한 땅속에 사는 지렁이 애들도 그렇고 이런 눈프고 보면 아름답지 않나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마다 환경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화에서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명의 이런 부분을 갖다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이런 고래들 얼마나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런 모습인데 경쟁만을 시각으로 보니까 생명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Deus
멋진 행위 예술인데 저기서 깃털 하나를 제거했는데 깃털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깃털을 하나 제거했을 뿐인데 저 균형이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날에 이루어졌고, 그 생명체는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진화되어서 공생명으로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동적 평형,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관계지만, 그 관계가 수천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서로 동적 편형을 이루면서 모두 건강하게 살도록 진화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들은 질병이나 그런 거를 사람의 첨단 의학이 좀 더 발전된 그런 거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30년 정도 의료 행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주로 이제 피부 쪽을 보는데, 저는 웬만하면 항생제 안 쓰고 약들 웬만하면 안 씁니다. 상담하는 거는 그 강아지의 장내 세균총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원래 생명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걸 상담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지 약을 가급적이 안 써요. 그거는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시간이 지나서 더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앞으로 더 완벽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책 오래된 미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된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야. 사람들이 이상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됐으면 바라지만, 그런 사회가 먼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많은 전통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래된 미래,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을 뽑았는데, 생명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도 인류의 어떤 첨단 의료 시스템, 어떤 과학 기술, 그것이 좀 더 나은 어떤 상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명은 인간이 개입만 하지 않으면 모두 이미 다 완전한 건강한 생명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 우리가 무엇을 돌봐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소똥구리, 얘네가 원래 먹고 사는 풀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 소똥구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들이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얘들에게 원래 먹던 풀을 먹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옥수수가, 여기는 끊임없이 제초제, 살충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제초제, 살충제를 뿌렸기 때문에 땅이 다 이제 염류가 축적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가축 살처분으로 내몰리는 이런 가축들, 얘들 갖다가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리고 그 하늘을 수천만 년을 날아다니는 이 처새들이, 사람들은 계속 전염병을 전파시킨다고 그렇게 제명을 씌우는데, 이 철새들이, 자연의 생명체들이 이런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들이 이들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서식지, 도래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농촌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농촌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뭐 저도 그랬지만 보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면화의 상처를 갖고 있고, 또 내면화일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 자체가 너무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상처받고 자존감이 바닥이 나면서 화도 많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우리 인류의 행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병들고 왜곡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들 각각을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돌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명체들을 돌보는 거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과학이 이런 걸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 각각의 생명체들이 수천만 년을 살아왔던 그 환경을 그 생명체에게 다시 돌려주면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성장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런 성장이 지구에 살아가는 다른 수많은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공생명의 개념에 대해서 일부에서 주로 말씀해 주셨다면, 2부에서는 그러한 공생명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것의 효과가 어떠하며, 또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좀 주목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너무나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 2부에서 나눴던 그런 얘기나,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뭐 사실 어차피 다 연결된 내용이니까요. 예, 꼭 가릴 필요 없이 뭐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편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얘기하실 분 있나요? 네, 갑자기 조용한 모습. 박숙현 선생님 제가 찍을게요. 박숙현 선생님 오늘 네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저는 사실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하고 시스템에 관련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어쨌거나 암모니아를 만들고 나서 이러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소똥구리 뭐 하여튼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게 타임 프레임하고 서로의 관계성하고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다 보니까 저는 인제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할 때 순환 구조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러면 다시 그 순환고리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만약에 앞으로 저도 인제 한 2주 있다가 이거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탈성장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 가지고 이 고리 구조를 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약간 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과학 기술을 우리가 금기시하기도 어렵고, 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 증명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을까? 만약에 탈성장이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로를 정한다면 지금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생명 중심의 생태 문명을 가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됐을까? 약간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본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탈성장에 대해서 어 더 호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대중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탈성장이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환고리를 어, 기술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에서 벗어나는 다른 형태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된다면 탈성장에 대한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송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민하는 여기 같이 하신 분들이 대다수 그 부분을 고민할 거예요. 탈성장하면 그래서 원시대로 가자는 거야? 아니면 농업사회로 가자는 거야? 막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첨단 기술을 기술 자체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 기술을 왜 첨단 그런 거 갖다가 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어떤 것, 그런 상태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게 꼭 성장만이 가져올까? 근데 성장이 지금 야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잠깐만 이렇게 자료 서치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다양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저마다의 능력껏, 예술가는 예술가의 능력으로, 또 연구가는 연구가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마 2주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에 또, 예, 뭐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예,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하자면, 저는 네, 많은 부분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일부에서 선생님이 생명에 대한 정의 이제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자기 재생산 체계로서 생명을 정의하게 될 때, 그때 그러한 이제 그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개체는 이제 생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는 뭔가 숨을 쉬고 무언가를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혹은 뭐 꼭 그렇지도 않고 뭐 식물처럼 가만히 서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뭔가 재생산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러한 그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들이 뭐 그 아까 강의에서도 이제 8개 비슷한 개념들을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개념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관개체성으로서의 그 개체, 실존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어떤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자연 자체, 그리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도 있어야 되고, 네, 뭐 다른 행성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냥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인가? 이렇게 생각까지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음, 그러면 생명을 여러 가지 스케일로 나누어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뭔가 질문을 하기도 애매하고, 네, 저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예, 그냥 굉장히 예, 이상한 얘기만 좀 정리 안 된 채로 말씀드렸어요. 문법 민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얘기를 하자면 가령 이제 부부라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의 세포를 생각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지만 그 세포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다른 세포들이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부부면 각각의 생명체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이게 최소의 어떤 생산 단위가 되거든요. 누구도 혼자서 이세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뭐 다른 방식이 됐든지 어쨌든 그게 하나의 생명체, 부부라는 생명체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기초적인 단위가 되고 또 그런 단위들이 여러 이렇게 뭉치게 되면 그 단위 간에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고 경쟁적 사고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예요. 부부가 됐을 때 그 상대방이 나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와 하나의 또 상위적인 어떤 개체를 만드는 한쪽. 그 아까 이제 온생명론에서 보면 낮생명과 보생명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반쪽이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같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서로 존중하는 방식을 이제 교육 시스템이 계속 서로 다양한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 많은 존재를 존중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존중하는 방식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내 친구는 말할 거 없고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다툼이 발생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어떻게 이 다양한 뭐 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갖다가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를 할 때 그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또 존중, 권리가 아니거든요. 존중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고 서로 계속 그걸 다 체화할 때 많은 관계들이 하여튼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9시가 넘어서요. 더 길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분 계시면은, 뭐, 마지막으로 한 분 좀 말씀을 듣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누구 계실까요? 뭐, 여기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 뭐 말씀, 윤은성 선생님이나 문윤현 선생님, 바밀리 선생님 중에 혹시 얘기하실 분은 편하게. 네. 너무너무 잘 듣고, 잘, 오늘 듣다가 몇 번이나 아주 울컥한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막, 그 현대시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시보다 더 시적인 그런, 이렇게 여러 그런 연결되는 지점들을 짚어주신 부분이 너무 정말 저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골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피라미드의 가장 뭐라고 할까 취약한 어떤 한 지점에서 이제 쌀농사를 지으시면서 한편으로 그런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이제 수익성으로 인해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특수 농작물을 이렇게 시도하신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에 대한 그런 면모들을 구조적으로도 이해하는 한편으로 이제 이런 지구에 가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그런 이제 폭력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갈등을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또 말동구리 이야기 들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어, 근데 이게 좀 그래서 농촌과 도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어떻게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단계에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뭐 질문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너무나 이원화된 그런 이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게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농업 문제 얘기해서 잠깐 이제 그 부분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산업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한번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을 하면 가장 생명체에게 중요한 거는 먹거리거든요. 다른 거는 없어도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런 거 없어도 살지만 먹거리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그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존감이 손상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 농민들을 그 수출 기업의 어떤 이익을 해서 버린 그런 상태죠.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기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뭐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가 더 심화되면 각 나라마다 농업 생산량이나 그런 것들 변하고 또 그것다가 실어 나르는 그게 엄청난 화석 연료가 소모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식량이 다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농업 자체가 생산의 어떤 산업의 기본적 토대가 되도록 이제 시스템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민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농업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과거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왜 안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 돌아갈 것이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강제하는 수입 자율화나 그런 것들 다 막아야죠. 굉장히 가격하게 들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보호무역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나 그런 것들이 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공생명과 탈성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박중무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문하면 또, 안 돼요? 네, 하시죠. 네, 빨리 끝내시려고. 저도 강의 잘 들었고, 듣는 내내 저도 은성님처럼 되게 괴로운 상황들을 마주해서, 그래, 뭐 이미 다 죽여가지고, 뭐 되살리자는 뭐 공생명 이론이 아쉽게도 느껴지는데, 그 멸종된 생명들을 되살리는 일은 하루빨리 인류가 멸종이 돼야지 될 텐데, 멸종이 돼야 가능할지 말지. 그래서 든 생각이, 만약에 인류 멸종이 되면 지구가 다시 살아날지가 궁금한데, 다른 생명들이 제 생각에는 또 다른 형태의 생명들이 살아나지, 기존에 멸종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사실 우리가 지구 공동체나 자연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해결책은 없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생명론이나 탈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렇게 단위가 있다는 건 되게 고마운데, 그 고마운 마음만큼 되게 공허하다, 이 강의를 듣는 눈에.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마지막 세대에서 막 남아서 아둥바둥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지금 방금 그 오영성 선생님이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구를 이렇게 만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토대가 있거든요. 분해자들, 균류.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충돌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큰 개체들이에요. 공룡이 그래서 멸종했고 인류는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러는데, 어쨌든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면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겪게 되겠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어떤 생명체들이 있을 거고, 보통 이제 작은 개체들, 곤충이나 그런 쪽일 거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지구는 생명이 그렇게, 생명 자체가 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종이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런 그 공생명에 대한 얘기가 어떤 공허하게 들릴 수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의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와 관련된 그런 상담하면서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상담하는 거는 그 생명체를, 개를 갖다 개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생명으로서 피부에 있는 세균, 그리고 장내에 있는 세균, 그리고 먼지 진드기, 기생충, 바이러스, 그들이 어떻게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쪽을 조언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만성적인 피부병 그런 애들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을 개별적인, 그리고 경쟁 관계의 존재로서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생명이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한다면 그렇게 공허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예. 박정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생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동물의 피부를 치료하는 게 꼭 그 피부만 치료하는 건 아닌 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네, 들게 되네요. 네. 혹시 그럼 이제 마쳐도 될까요?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주신 박종호 선생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박수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 탈성장애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고요. 또 관련해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